프롤로그 감정이 사라진 도시. 2029년 라스트 하운드. 이 도시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었다. 사람들은 감정을 측정당했고 감정을 억제당했으며 감정을 범죄로 간주당했다. 정부가 개발한 제로 필터라는 감정 억제 칩이 모든 시민의 뇌에 이식되었고 도시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차가운 기계처럼 돌아갔다. 감정 사용률 10% 이하의 시민은 우수 생산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감정 사용률 30% 이상의 시민은 불량 부적응 등급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감정 사용률 50% 이상의 시민은 치료 대상 혹은 구금 대상이 되었다. 이 도시에서 감정은 질병이었다. 사랑은 비효율이었다. 그리고 눈물은 범죄였다. 하지만 그런 도시 한가운데 감정을 버리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일장 버려진 이름의 여자. 정유란 68세. 라스트 하운드 7지구 페어 구역에 위치한 허름한 보육센터의 야간 청소 관리자. 사람들은 그녀를 라스트 쓰레기라고 불렀다.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걸레질을 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정유라는 한때 빛나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유명한 고전 문학 강사였다. 깊이 있는 목소리로 도스토예프스키를 낭독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강의실은 늘 가득 찼고 그녀의 언어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그러나 인생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다. 남편이 사업 사기, 막대한 빚, 사회적 조롱, 그리고 마지막 일격, 자녀의 실종 사건. 모든 파국이 한 번에 몰아치며 그녀의 인생은 영광의 정점에서 폐기물 처리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친구들은 떠났고 제자들은 외면했으며 세상은 그녀를 잊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따로 있었다. 정유라는 감정을 버리지 못했다. 제로 필터 칩을 이식받았음에도 그녀의 뇌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다. 분노, 슬픔,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감정 사용률 78%. 최악 등급. 정부의 기준에서 그녀는 사회적 낭비 요소였다. 치료 권고를 수십 번 받았고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밤마다 유라는 폐허구역 뒤편의 철제 난간 위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곤 했다. 차갑게 빛나는 네온 사인들, 감정 없이 걷는 사람들,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그녀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정한 줄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먼지로 변한다. 하지만 정유라는 먼지가 되기엔 너무 깊은 사람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장 감정을 잃어버린 도시의 진실. 라스트 하운드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거리는 깨끗했고 범죄율은 제로에 가까웠으며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사람들은 분쟁 없이 살았고 폭력 없이 일했으며 눈물 없이 하루를 마감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제로 필터.
이 감정 억제 칩은 뇌의 편도체와 전두엽을 조절하여 인간의 감정 반응을 최소화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고 정해진 소비를 하고 정해진 죽음을 맞이했다. 정부는 이것을 진화라고 불렀다. 감정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시적 잔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감정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척하는 시체에 불과했다. 그들은 움직였지만 살아있지 않았고 말했지만 느끼지 않았으며 존재했지만 경험하지 않았다. 정유라는 그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보육센터에서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었다. 어느 날 5살짜리 여자아이가 유란에게 물었다.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유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미 제로 필터를 이식받은 상태였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었다. 유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감시 카메라가 그녀의 눈물을 기록했고 다음날 경고장이 날아왔다. 감정 사용률 초과. 3회 이상 반복 시 강제 치료 대상. 하지만 유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감정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척하는 시체일 뿐. 3장 운명 같은 밤 추락하는 남자. 2029년 1월 10일 새벽 1시 48분. 정유라는 평소처럼 폐허구역 뒤편의 철제 난간 위에 서 있었다. 야간 청소를 끝내고 그녀는 늘 이곳에 와서 도시를 바라보곤 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군용 스캐너 드론의 붉은 빛이 깜박였다.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다. 감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밤과 낮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일하고 24시간 내내 소비하고 24시간 내내 감시당했다. 유라는 차가운 난간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바람을 찢는 듯한 추락음. 쾅. 낡은 공장 굴뚝 옆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떨어졌다.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한 채 그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유란의 심장이 요동쳤다. 죽어있던 불씨가 다시 붙는 것처럼 그녀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난간 아래로 뛰었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곳은 정부 감시 시설 근방이었고 불법 접근 시 즉각 사살 명령이 내려지는 구역이었다. 하지만 유란에게는 그 어떤 명령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본능이 강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남자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고 왼쪽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느껴졌다.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정신 차려요. 유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냈다.
그 순간 그녀는 남자의 손목에 새겨진 인식 코드를 보았다. G-CLASS-DIRECTOR-PRIME. 유란의 숨이 멎었다. G클래스 디렉터 프라임 라스트하운드 도시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최상위 핵심 운영자 등급.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두려워하는 존재. 이 도시에서 단 3명만이 가질 수 있는 등급.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유라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그 눈빛은 비록 의식을 잃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유라는 속으로 떨렸다. 왜? 이런 남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지? 누가 그를 떨어뜨렸나? 멀리서 드론의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남자를 업고 일어섰다. 68세의 노쇠한 몸으로 72세의 남자를 업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유라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다리는 떨렸고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장 숨이 붙어있는 남자의 정체. 유라는 남자를 폐교의 보건실로 옮겼다. 이 폐교는 칠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다. 20년 전 제로 필터가 도입되면서 교육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이 학교는 폐쇄되었다. 이후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고 정부 감시망에서도 제외된 사각지대였다. 유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이곳에 와서 옛날 책들을 읽곤 했다. 도서관에는 금지된 고전 문학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아 있었다. 보건실은 비교적 깨끗했다. 유라는 남자를 낡은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왼쪽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확실했다. 얼굴의 피는 이미 말라 있었고 왼쪽 팔은 골절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었다. 유라는 오래된 의료 키트를 찾아내어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처럼. 사실 그랬다. 자녀가 실종되기 전 유라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땄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하지만 그 자격증은 결국 자녀를 구하지 못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유라는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G-CLASS-DIRECTOR-PRIME. 서도윤. 유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라스트하운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제로 필터 계획의 최고 설계자. 이 도시의 감정 없는 시스템을 만든 천재 과학자. 하지만 왜 그가 추락했을까? 사고? 아니면 유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남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유란은 재빨리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눈꺼풀이 떨렸고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으로 서도윤과 정유란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유란을 발견했다. 여기는 어디?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유란은 조용히 대답했다. 폐교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도유는 유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혼란 그리고 묘한 감사의 빛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날 구했나요? 유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망 가야 합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살리고 싶은 사람들도 이유 없이 남겨질 수는 없어요.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이 여자는 다르다. 감정이 살아있다. 오장 금지된 은신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깨어났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라스트하운드에서 도윤은 늘 바쁘게 살았다. 회의, 보고서, 결정, 명령. 그의 하루는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시간표로 채워져 있었다. 감정이 억제된 도시에서 그 역시 감정 없이 살았다. 아니, 살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낡은 보건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유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낡은 보온병과 빵 몇 조각을 들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유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도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유라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도윤에게 건넸다. 도윤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왜? 날 구했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감정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군요. 도윤이 말했다. 유라는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네. 저는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도윤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당신은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유라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서도윤. 제로 필터의 설계자.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의 신원은 이미 손목의 인식 코드로 드러났으니까. 그렇다면 왜 날 구했습니까? 당신은 제로 필터 때문에 고통받았을 텐데. 유란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효율과 논리로 살아왔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고, 모든 결정에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유 없이 그를 구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었으니까. 6장 숨겨진 밤, 두 사람의 체온. 그날 밤 유라는 도윤의 몸에 난 피멍을 치료했다. 도윤의 등과 옆구리에는 크고 작은 멍이 가득했다. 유라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닦아냈다. 도윤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긴장해 있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유란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유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도윤은 그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느껴봤더라? 제로 필터가 도입된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만지지 않았다. 악수도, 포옹도, 어떤 신체 접촉도 최소화되었다.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위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유란의 손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도윤은 느꼈다. 체온.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당신 손. 따뜻하네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유라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손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도 차갑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뜨거워서 손이 따뜻한 건지 손이 따뜻해서 마음이 뜨거운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그 온기. 진짜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유라는 살며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꿈인지 마지막 체온인지 그것도 살아있어야 구별하죠.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제로 필터는 그의 뇌에 이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칩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작동하고 있었지만 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라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서로의 온기는 나이를 거부하듯 살아났다. 도윤은 68년을 살았고 유라는 72년을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마치 처음 사랑을 느끼는 청춘처럼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생각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욕망을 잃는다고? 아니, 욕망은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용기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도윤도 생각했다. 나는 평생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 나는 억제할 수 없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7장 도윤의 과거, 반전의 시작.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유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유라는 조용히 들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제로 필터. 그것은 내가 설계했습니다. 20년 전 정부는 나에게 요청했죠.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왜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유란이 물었다. 효율입니다. 정부는 믿었죠. 감정이 없으면 분쟁이 사라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범죄가 줄어든다고.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제로 필터 도입 이후 라스트 하운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유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감정을 잃은 인간이 얼마나 텅 빈 존재인지. 유라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제로 필터를 이식받았나요? 네. 나도 이식받았습니다. 설계자로서 나도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란이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로 필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부터. 왜죠? 내가 스스로 비활성화시켰습니다. 유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유는 계속 말했다. 3년 전 나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12살짜리 소녀였죠. 그 아이는 제로 필터 이식 수술 후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슬프면 안 되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나는 인간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인간성을 살해한 겁니다. 유라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제로 필터 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거부당했습니다. 아니, 거부를 넘어서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란의 눈이 커졌다. 그러니까 당신의 추락은 계획된 제거 시도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나를 그 건물 옥상으로 유인했고 밀어버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겠죠. 유라는 전율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유라는 미소 지었다. 두려움 없는 미소였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윤은 유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유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약할 이유가 없을 뿐이죠. 그날 밤 도윤은 유란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란은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보았다. 자신과 같은 상처, 자신과 같은 고독,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살아있음을. 팔짱 감정이 살아남은 두 사람. 며칠이 흘렀다. 도윤의 상처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유라는 매일 밤 폐교로 돌아와 그를 돌보았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유라는 도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저도 한때는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유란의 목소리는 멀었다.
고전 문학 강사였죠. 학생들 앞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낭독하고 괴테를 해석하고 카프카를 논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줄을 섰고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그렇게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사기를 쳤어요. 투자 사기였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존경받는 강사에서 사기꾼의 아내가 되었죠. 도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유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15살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사람들은 제가 빚 때문에 딸을 팔았다고 수군거렸죠. 미안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도윤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깨달았다. 제로 필터가 도입된 시기와 유란의 딸이 실종된 시기가 겹친다는 것을. 혹시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딸이 실종된 게 제로 필터와 관련이 있을까요? 유라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저도 그렇게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감정 사용률 78%의 불량 여자를. 도윤은 유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믿습니다. 유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다. 도윤은 유란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68세와 72세. 인생의 황혼기에 선 두 사람.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며칠 후 유라는 도윤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도윤은 책 표지를 보았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학창 시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마지막에 소냐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유라는 책장을 넘기며 한 구절을 읽었다. 나는 당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에 절하는 것입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되뇌었다. 인류의 모든 고통에. 네. 고통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제로 필터는 고통을 제거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성도 제거했죠.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유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포기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도윤이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었다. 도윤은 소리내어 읽었고 유라는 조용히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두 사람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유라는 도윤에게 물었다. 사랑이 뭘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나는 평생 사랑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사랑을 호르몬의 작용, 뇌의 화학 반응, 진화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 했죠. 그리고 모두 틀렸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사랑은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측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유라는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을 정의하려 했어요. 문학 강사로서 저는 사랑을 은유와 상징, 서사와 구조로 분석하려 했죠. 그리고 역시 틀렸어요. 유란이 말했다. 사랑은 분석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석할 수도, 구조화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도윤은 유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란의 눈이 커졌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72년을 살았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유란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68세와 72세의 키스. 주름진 입술과 시든 피부. 하지만 그 키스는 그 어떤 청춘의 키스보다 뜨거웠다. 유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미치고 싶다니. 바보인가 아니면 아직 인간인가? 도윤도 중얼거렸다. 이 도시엔 모든 것이 계획표로 돌아가지만 당신만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다. 이 순간 그들은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구장 선택의 날, 도시의 포위망.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9년 1월 23일 정부는 서도윤의 생존 신호를 감지했다. 그의 체내에 이식된 생체 추적 칩이 미세한 신호를 방출했고 정부의 첨단 스캐너가 그것을 포착한 것이다. 오전 6시 군용 드론 50대가 칠지구 폐허 구역을 포위했다. 유라는 보육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폐교로 돌아오던 중 하늘을 뒤덮은 드론들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도윤. 유라는 뛰기 시작했다. 68세의 몸으로 그녀는 전력으로 달렸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폐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유라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보건실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도윤. 유란이 문을 열며 소리쳤다.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왔군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유란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건물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드론, 적외선 스캐너, 열감지 센서.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유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유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만은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정부는 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합니다. 유란은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윤은 유란을 끌어안았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도시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유란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을. 이제 당신마저 잃으면 저는. 도윤은 유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은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견뎌낼 겁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서도윤, 나오십시오. 저항하면 강제 진압합니다.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가세요. 싫어요. 유란이 고개를 저었다. 도시에 감정이 없다면 살아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도윤은 유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끝까지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유란은 도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이마를 천천히 기댔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도윤은 유란을 껴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오전 8시 특수부대가 보건실 문을 부쉈다. 검은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도윤과 유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서도윤, 당신을 반역죄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장이 외쳤다. 도윤은 침착하게 두 손을 들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대원들이 도윤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란은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대원 하나가 그녀를 막아섰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원이 대장에게 물었다. 대장은 유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감정 사용률 78%. 불량 등급. 하지만 범죄 혐의는 없군. 풀어줘. 하지만 명령이다. 대원들은 유란을 놓아주었다. 도윤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유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살아주세요. 유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 상실은 가장 아팠다. 10장 마지막 결말, 아름답지만 함께할 수 없는 순간. 서도윤은 정부 특별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이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서도윤 박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외부 접촉은 제한됩니다. 번역하면 그는 영구적으로 격리된 것이었다. 유라는 면회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그녀는 매일 치료시설 앞에 서서 높은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도윤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날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유라는 여전히 보육센터에서 야간 청소 관리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강해졌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유란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유라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울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란다. 뭘 기억해요? 사랑.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사랑이 뭐예요? 유라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제로 필터를 이식받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대답했다. 사랑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란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소녀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괜찮았다.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될 것이다. 2029년 5월 15일 도시 전역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방송이 떴다. 제로 필터 폐지 및 감정 회복 프로그램 도입. 최종 서명자 서도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제로 필터 폐지? 감정 회복? 무슨 의미인가? 화면에 서도윤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치료시설 안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라스트 하운드 시민 여러분. 나는 서도윤입니다. 제로 필터 계획의 설계자이자 이 도시의 감정 억제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감정을 제거하면 인류가 진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감정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기계일 뿐입니다. 화면 속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이 도시를 바꾼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낡은 TV로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계속 말했다.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고 가장 불량한 등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구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효율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생산성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화면 속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로 필터는 오늘부로 폐지됩니다. 모든 시민은 감정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났다. 도시는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유라는 치료시설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면회가 허가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면회실 문을 열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유라는 천천히 손을 유리창에 댔다. 도윤도 같은 곳에 손을 댔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겹쳤다. 미안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왜요? 유란이 물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유라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였다. 우리는 이미 함께 했어요. 도윤은 유란을 바라보았다.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유란이 말했다. 우리 사랑은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가 사랑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 유라는 일어섰다. 도윤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라는 돌아섰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굽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에필로그 사랑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1년 후 라스트 하운드는 변했다. 제로 필터가 폐지되고 사람들은 천천히 감정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분노하고 울고 웃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조금씩 살아났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공원에는 연인들이 생겼으며 집집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유라는 여전히 보육센터에서 일했다.